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님 모두가 함께하는 국정감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파행을 겪게 된 데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국회 사정을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미리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 거세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재근 간사님.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반쪽 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훈 간사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간사님이라도 혼자 오셔서 좀 발언을 하시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진행하시라고 김상훈 간사님께서는 그러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감이고요.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광수 간사님. 예,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입니다. 우선 첫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반쪽 감사로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안 심사하고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데 올해 2016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도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한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장에 복귀해서 함께 2016년 마무리를 잘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당 윤소연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특정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회의장에서의 정치적 방침은 당론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를 나름대로 표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고 이것은 국회의 정치 활동에 앞선 업무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특히나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까지 당론을 핑계 삼아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부분은 유감을 넘어서 분명히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의 이 마음을 담고 보건복지위원장님의 엄중한 요구로 즉시 국정감사의 본연의 부분에 새누리당 우리 보건복지위원들께서라도 즉각 복귀하셔서 국민의 요구에 답할 그 촉구를
하시는데 더욱 강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하실 분,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님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극심한 빈부 차이 또 사상 초유의 청년 실업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고 또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순간에 국민들의 민생을 보듬어야 할 여당이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될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에 앞서 국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뤄야 될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은 국민을 저버리고 국정을 내팽개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라면 당연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앞장서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렇게 전면 불참하는 일은 정말로 국민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성을 회복해서 속히 국정감사에 나와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사 진행하실 분, 우리 전혜숙 의원님. 예. 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함께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고, 특히 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는 정쟁보다는 함께 여야가 함께 가자고 초기에 우리가 많이 다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사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간사간에 오시라고 전화를 하고 우리 여당 보건복지인들을 좀 오실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함께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첫 국정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님이나 지도자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저희 이어야 할 것 없이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새누리당의 여러 태도는 그 입장에서는 뭐 다소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정감사는 결코 한 정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국회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간도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냉정하게 이성을 회복해서 새누리당이 꼭 당장 출석해 주시기를 촉구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출석을 위해서 좀 촉구도 해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시간도 조금 가져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사 진행하시면 남인순 의원님. 마이크. 마이크 안 그래? 남인순. 남인. 네, 국정감사 첫날인데 굉장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역사적인 그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 또 여소야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날부터 집권 여당이 불참하는 반쪽짜리 국정감사가 진행이 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해드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부터는 그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고 또 고령사회로 진입이 됩니다. 굉장히 점검해야 될 굵직한 그 현안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돌보고 챙겨야 되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국정감사 첫날부터 아예 시작부터 오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간혹 여야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중간에 어떤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하고 그동안은 저희가 좀 기다렸다가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거를 좀 보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사 진행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의원님들 요청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국정감사 참여를 위해서 인재인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특별히 좀 요청 좀 해주시고요. 우리 그 보건복지 행정실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국정감사 참여를 독려하는 요청하는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국정감사 질의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보건복지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진혁 장관님께 짧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세계 상황에서도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4.9%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유한위기 이전인 1995년의 29.2%에서 15.7포인트가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빈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06년 103만 명에서 2014년 115만 명으로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되고 맞춤형이라는 이름의 여러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 자살률 세계 1위가 상징하듯이 빈곤 어르신을 배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혼란을 부른 맞춤형 보육,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부실 대응, 장애인 활동보조와 같이 현실적 기준을 못 맞추는 복지 서비스 기준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첫 국정감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참관을 위하여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나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관장인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 국정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 중 국회의원을 훼손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되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라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진엽 장관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엽 장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정진엽. 예,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정진엽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먼 길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0대 국회 들어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업무를 평가하고 보건복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여전히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해 나감으로써 보건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복지제도의 틀은 완성하였으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심화되는 경쟁과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과 긴장은 우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심각한 인구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간병 등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국민 의료비를 경감해 나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개별 가구의 욕구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 빈곤율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긴급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줄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다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충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규 차관입니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덕철 의료정책실장입니다.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기일 대변인입니다. 김상희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영식 국제협력관입니다. 오재복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조남곤 복지정책관입니다.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윤현덕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전병왕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김원주 노인정책관입니다. 고두경 보육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의 숲, 바로 국회 도서관입니다. 도심 속 자연 친화 공간에서 지적 문화유산과 만날 수 있는 국회 도서관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야외 공연장을 무료 대관해 드리고 있으며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상. 국회 도서관은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조우종 안정환입니다. 지금 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러면 안 되죠. 배식이 끝날 때까지 상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우글우글 자랄 수 있거든요. 방치하면 안 돼요. 말씀드리는 순간 음식을 이동시킵니다. 좋아요. 배식이 끝날 때까지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한 급식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손은 반드시 비누로 씻고 육류 등은 잘 익혀 먹고 물이나 지하수는 꼭 끓여 먹어야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식중독 예방을 실천하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감사장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기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님 모두가 함께하는 국정감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파행을 겪게 된 데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국회 사정을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미리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들 거세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재근 간사님.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반쪽 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훈 간사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간사님이라도 혼자 오셔서 좀 발언을 하시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진행하시라고 김상훈 간사님께서는 그러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감이고요.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광수 간사님. 예,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입니다. 우선 첫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반쪽 감사로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안 심사하고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데 올해 2016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도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한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장에 복귀해서 함께 2016년 마무리를 잘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당 윤소연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수호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특정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회의장에서의 정치적 방침은 당론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를 나름대로 표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고 이것은 국회의 정치 활동에 앞선 업무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특히나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까지 당론을 핑계 삼아서 자기 책무를 다하는 부분은 유감을 넘어서 분명히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의 이 마음을 담고 보건복지위원장님의 엄중한 요구로 즉시 국정감사의 본연의 부분에 새누리당 우리 보건복지위원들께서라도 즉각 복귀하셔서 국민의 요구에 답할 그 촉구를
하시는데 더욱 강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하실 분,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님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극심한 빈부 차이 또 사상 초유의 청년 실업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고 또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순간에 국민들의 민생을 보듬어야 할 여당이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될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에 앞서 국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뤄야 될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은 국민을 저버리고 국정을 내팽개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라면 당연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앞장서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렇게 전면 불참하는 일은 정말로 국민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성을 회복해서 속히 국정감사에 나와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사 진행하실 분, 우리 전혜숙 의원님. 예. 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함께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고, 특히 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는 정쟁보다는 함께 여야가 함께 가자고 초기에 우리가 많이 다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사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간사간에 오시라고 전화를 하고 우리 여당 보건복지인들을 좀 오실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함께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첫 국정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님이나 지도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저희 이어야 할 것 없이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새누리당의 여러 태도는 그 입장에서는 뭐 다소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정감사는 결코 한 정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국회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간도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냉정하게 이성을 회복해서 새누리당이 꼭 당장 출석해 주시기를 촉구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출석을 위해서 좀 촉구도 해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시간도 조금 가져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사 진행하시면 남인순 의원님. 마이크. 마이크 안 들어? 남인순. 남은. 네, 국정감사 첫날인데 굉장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역사적인 그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 또 여소야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날부터 집권 여당이 불참하는 반쪽짜리 국정감사가 진행이 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해드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부터는 그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되고 또 고령사회로 진입이 됩니다. 굉장히 점검해야 될 굵직한 그 현안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돌보고 챙겨야 되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국정감사 첫날부터 아예 시작부터 오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간혹 여야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는 중간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하고 그동안은 저희가 좀 기다렸다가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거를 좀 보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사 진행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러 의원님들 요청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국정감사 참여를 위해서 인재인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특별히 좀 요청 좀 해주시고요. 우리 그 보건복지 행정실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국정감사 참여를 독려하는 요청하는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빼냈어. 정대동인가? 계산이요. 뭐야, 저거 내 카드인가? 대출? 내가? 복제된 당신의 정보, 복제된 당신을 만듭니다. 의심 가는 이메일은 바로 삭제. 정보 보호 실천, 안전한 내일의 시작입니다. 오케이. 예,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국정에서 참여를 요청드렸지만 오전에 참석하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보건복지부 정진혁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보건복지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국정감사 질의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보건복지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진혁 장관님께 짧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세계 상황에서도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4.9%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유한위기 이전인 1995년의 29.2%에서 15.7%가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빈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06년 103만 명에서 2014년 115만 명으로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되고 맞춤형이라는 이름의 여러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 자살률 세계 1위가 상징하듯이 빈곤 어르신을 배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혼란을 부른 맞춤형 보육,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부실 대응, 장애인 활동보조와 같이 현실적 기준을 못 맞추는 복지 서비스 기준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첫 국정감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드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참관을 위하여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나오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관장인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계속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 중 국회의원을 훼손할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되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라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진엽 장관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엽 장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는 거죠?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정진혁. 예,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정진엽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먼 길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0대 국회 들어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업무를 평가하고 보건복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여전히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해 나감으로써 보건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복지제도의 틀은 완성하였으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심화되는 경쟁과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과 긴장은 우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심각한 인구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하고 간병 등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국민 의료비를 경감해 나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개별 가구의 욕구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 빈곤율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긴급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줄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다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충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문규 차관입니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덕철 의료정책실장입니다.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기일 대변인입니다. 김상희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영식 국제협력관입니다. 오재복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조남권 복지정책관입니다.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윤현덕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전병왕 장애인 정책국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김원주 노인정책관입니다. 고등경 보육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부모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보육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집 현장 지도 점검, 적정 자격 관리, 부모 이용 시간 보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행정 업무 부담 경감으로 교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7쪽의 감사 및 민원 처리 현황과 45쪽의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의 감사인 관계로 마이크를 그렇군요. 예, 질병관리본부장님. 예. 업무보고. 예. 아니지. 이런. 예. 질의 답변해 좀 되시고요. 예. 됐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상 의원님 지적에 잠시 착각을 일으켰어요. 예. 예. 예, 질병관리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안내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 마이크 사용 버튼을 누르고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위원님을 위하여 질의 종료 시에는 마이크 꺼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1문 1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8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인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3년차 야당 간사로서 정부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보건의료의 경우 메르스 사태 하나만 봐도 평가가 충분합니다.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 영리화와 원격 의료 추구, 의료 산업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국정 과제로 삼았던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을 중도에 포기한 일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복지의 경우는 용두사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거 때는 야당의 복지 공약을 다 빼앗아 가며 복지 국가를 세울 것처럼 말하더니 지금은 공약 파기를 넘어 주던 것도 빼앗는 복지 축소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기초연금은 공약과 달리 축소되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도 지지부진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약으로 했지만 누리과정조차 책임지지 못했고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을 중단시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보건복지 현실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급속히 진행 중이고 제2 메르스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직도 1년여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의 박근혜, 대선 후보 시절의 박근혜를 다시 상기시키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도 메르스를 의사로서 겪었던 마음으로 의료체계 개혁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에 달하자 지난 6월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이고 8년 만에 동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축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고 지원을 축소하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하기 때문에 축소하면 국민의 부담을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국고 지원은 구조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모순된 태도로 보험료 동결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보험료를 동결하고 국고 지원은 축소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요즘 뭐 국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인상률은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조라는 이 기금이 축적이 돼 있는 관계로 지금 정부의 국가 재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당국에서 축소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하고 또 법안 상정 어차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재정 당국과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지금 두 개의 큰 위기를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재의 불평등과 부가 체계이고 하나는 곧 들이닥칠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입니다. 특히 부가체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5년 건강보험 민원이 6,700만 건입니다. 국민 성인의 한 해에 한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죠.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지역구 민원도 건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송파 세모녀는 5만 원, 이명박 대통령은 2만 원이라는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건강보험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크고 부가 기준이 복잡하고 허술해 정직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력하거나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아주 이게 국민 전체에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개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런 지역 직장 간 형평성이나 국민 수용성 또 재정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당에서 나온 공약 내용, 또 법안 내용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짧아? 더 물어도 돼요? 시간?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정부 여당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013년 7월 부가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서 개편 방안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2015년 2월 발표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되었는데 갑자기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조선일보도 인정하듯이 보험료가 오를 고소득층의 반발 때문이었다는 정설입니다. 한마디로 소수의 고소득층을 위해서 네, 그때 제가 생각에 고소득자 눈치 보기라기보다는 그때 저소득 지역 가입자 이 연금 소득 때문에 고령자 저소득 지역 가입자고 또 고령자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전에 오전 질의는 지도자 의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출신 전혜숙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야 국민의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죠. 네.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메르스 사태 교훈으로 저희가 방역체계 개편 사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48개 과제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입은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고도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심각한 빈틈이 있어서 오늘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병 초기 대응은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감염병 원인균을 최대한 빨리 밝혀내는 것이 필수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방역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 수백 명이 사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감염병 대응이야말로 우리가 아주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에 보면 올해 4월에 콜레라 등 진단혈청을 받지 못한 것을 표시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곳이 콜레라 발생 지점입니다. 거기 보면 콜레라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포항금욕소와 울산금욕소에 이 콜레라 진단혈청이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진단혈청을 못 받았는데 제가 이 복지부로 질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울산금욕소는 없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포항금욕소를 보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되고요. 아무것도 표시 안 되는 거는 파악을 못했다는 걸 보면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매년 보내던 콜레라 진단 혈청을 올해는 안 보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을 의미합니다. 콜레라가 15년 만에 추억의 전염병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있는데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인근 지역에 콜레라 진단 혈청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금욕소를 주로 바닷가에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질병에 대비하라는 거죠. 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콜레라 유형이 O139예요. 국내에서 현재 발견되고서는 O1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항상 감염병에는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금욕소에는 O139 혈청이 꼭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없단 말이죠. 이 진단 혈청이 없어서 시간을 지체하거나 위험한 감염 병균을 진단 혈청이 없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이송하면 더 위험하겠죠, 장관님. 네.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애쓴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술한 행정관리가 초기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일을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국회에서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이고 또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나면 국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재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질병관리에서는 넉장 대응을 하면서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허위 보도 설명 자료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보도 설명 자료를 보겠습니다. 진단 혈청이 없어서 감염 발생 시에 원인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진단 혈청은 인체 가건물에서 감염병 원인세가 분리될 경우 혈청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원인균을 규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제가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어떻게 동문서답인지 어떻게 거짓이고 허구인지는 이 다음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때 한번 보십시오. 질병관리본부 2016 법정 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을 보면 콜레라균에 대해서는 생화학적 비브리오 콜레라균이며 균체 항원형이 O1과 O139라고 명시하고 진단 혈청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콜레라균으로 의심될 경우원으로 균주 송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콜레라의 경우에는 O1, O139 서로 다른 혈청으로 진단해야 한다. 그래서 진단 혈청 구비가 필요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영어로 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콜레라 진단법에서 콜레라 O1과 O139 진단 혈증으로 두 개를 가지고 먼저 O1으로 테스트를 하고 균주가 나오지 않을 때 O139로 테스트하라고 했습니다. O1으로 검사할 때 콜레라가 의심되면 다시 오가오와 이나바로 혈증으로 검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레라는 O1과 O139 두 진단 혈증이 있어야만 어떤 콜레라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콜레라 원인균 파악이 진단 혈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네. 틀립니까? 진단 혈증이 있어야 되는 말씀 옳습니다. 예, 됐습니다. 미국 진단법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벌써 끝났습니까? 다음에 예, 전혜수 의원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그러시죠. 예. 네, 의원님 지적 주신 대로 저희가 네 군데 검역소하고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 혈정이 미배정됐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4월 4일 날 그게 확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단 혈정의 중요성은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확실히 중요한 건 맞는데 저희가 이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던 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감염병이 생겼을 때 그 이제 균이 나오면 균을 우리가 배양을 해서 균이 무슨 균이라는 거를 밝혀내고 이게 균이 큰 범죄에서 뭐다 콜레라냐 다른 거냐 이거를 알아내고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서브타입을 세 분류를 할 때 쓰는 게 이제 진단 혈청을 가지고 그걸 분류를 해 나갑니다. 근데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콜레라다
라고 이제 세균 검사에서 나오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혈청은 보통 이제 그 기간이 한 2, 3일 걸립니다. 계속 이 현미경 검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나오는 사이에 이제 그게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설사 안 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혈청을 긴급하게 보낼 수 있는 당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런 사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뭐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장님, 전 회장님 질의에 대해서 뭐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장관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또 혹시라도 좀 오해가 있으실까 해서 저희가 네 군데의 일부 진단 혈청이 잘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4월 4일 날 배포하고 며칠 후에 배포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조치는 코레라가 의심이 되면 일단 배양을 시작을 합니다. 진단 혈청은 한참 뒤에 쓰는 것이고요. 배양을 시작해서 코레라가 의심된다 하면은 PCR이라는 잘 아시는 검사를 통해서 이게 과연 콜레라일까 하는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톡신이 나오냐 하는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양을 기다렸다가 균이 커야 되니까 이틀 내지 3일째 균이 나오면 그 균을 가지고 톡신을 가진 콜레라 균임을 확인하면 그거는 콜레라가 확실합니다. 우리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콜레라가 확신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서 5.1이냐 5.13구냐라는 것을 다음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건 확실하지만 진단에 그 차질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원실에서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한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그 부분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질의하실 분 지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장관님과 기타 관련 여러분 국무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관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음성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6월 30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진엽 장관님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신 영상입니다. 장관님은 담화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2,344명의 보조교사와 천공 36명의 대처교사 수를 더욱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관님,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수를 확대했습니까? 저희가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되지는 못하고 대신 보조교사, 대치교사 인건비 3.5% 인상하는 것만 반영이 되고 그 보조교사를 더 늘리는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앞으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원도 확대되는 것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는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처우 개선비 수당도 이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방금 보고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영아반 교사가 처우 개선비를 17만 원을 현재 받고 있고
누리반은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의 차이가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3만 원 그 예산만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PPT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 PPT에 한번 보시면 저옥외 서비스동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 교사 겸직비 수당도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고충을 해결하는 상담 전문 요원도 하나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공개적인 담화문에서 장관님이 하신 약속을 불과 3개월 됐죠. 3개월이 아직 못 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이렇게 32만 명의 보육인과 145만 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기만하는 정부의 보육 정책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증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인건비를 좀 3.5% 인상을 하기로 했고 처우 개선비가 아마 일부 개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장관님 자세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산모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서 많은 국민이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엄마들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로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카 바이러스 오염 지역을 30개국으로 지정하고 이 국가들을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할 때 비행기가 착륙한 주기장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현재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까지 해서 14명인데요. 네. 대부분 어느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감염이 됐나요? 10명은 동남아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순으로 532명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각각 1명씩 중남미 국가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입국한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 14명 중 10명은 주기장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무사 통과했습니다. 이분들이 방문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베트남 등 이 동남아의 국가에는 지금 현재 오염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여행들과 함께 입국장에서 열감지 카메라만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확진된 감염자 3명도 비오염 지역으로 구분된 필리핀과 태국에 갔다가 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오염 지역을 30개국으로 지정했으면서 정작 국내 확진자 10명이나 이렇게 발생한 3개국은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카에 대해서 특히 그 임신부에 대해서 그 걱정이 많으신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오염 지역을 선포해서 그 검역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 30개국은 주로 이제 그 AI 쪽, 그다음에 일부 콜레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왜냐하면 직하는 저희가 14명 환자를 경험하면서 한 명도 공항에서 증상이 있었다든지 또 열감지 카메라에 탐지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환자가 없고, 그것은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공항에서 게이트 검역을 하는 것은 중남미는 저희가 그 다른 경로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직하에 대해서는 게이트 검역하는 것은 저희가 그 행정 그 과정 대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동남아 국가는 하루에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의 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객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맡고 검사를 하기에는 우리는 공항의 역량이라든지 저희가 준비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동남아에 다녀오신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에 가면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귀국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증상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나야만 증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질병에서는 지금 이제 문자만 그 동남아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문자만 보내시죠. 네. 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또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확인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적극적인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임신부 부분은 저희가 그 거의 무료로 전국에 있는 많은 기관에서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더욱더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도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혜숙 의원님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공백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국회의원이 낸 보도 자료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반박 자료를 내는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새로 네, 다시 한번. 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공백을 바로잡기 위해 보도한 자료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했다는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이 심지어는 허위사실로 반박 자료를 내는 이런 질병본부의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을 아끼고 이분들 능력을 믿고 또 존경하지만은 이런 대처를 하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전에 답변하는 태도도 장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에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지적했는 보도자료에 보면 4군데 검역소라고 했는데 질본은 3군데 검역소라고 이것까지도 엉터리로 답변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국정감사에 지적한 것을 피감기관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가지고 허위 보도 설명 자료를 낸 데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요. 복지부 장관께는 이런 진단 혈청을 각 지역에 제대로 보내지 못한 허술한 행정 관리 과정을 조사해서 무엇이 문제고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밝혀서 종합감사 전까지 장관께서 이 감사를 실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실시하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방역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을 지적한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사실과 면피성 문고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것은 책임 회피고 국민 기능이고 행정 무능입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러한 허술한 행정 처리, 책임 회피, 변명으로 일관하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엄정 조처해 주실 것을 장관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장관님, 질병관리본부장님, 그 위원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장관님도 질병관리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는 건데 의원님의 발언과 어떤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자료 형식의 또 보도를 낸다는 것은 적절한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반박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자료를 내야지 사실을 근거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하고 또 보도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장관님 그 질병관리본부장님한테 철저하게 조사를 말씀하셔서 그게 만약 명확한 사실에 배치된다는 걸 때는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고 전해수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이름으로 아주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사를 하고 또 후속 조치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전 간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분 김광수 의원님. 네. 예, 오전에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사실 새누리당이 오늘 집권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고 이렇게 국감장에 불참을 해서 저희가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께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집권 여당의 모습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의 위치를 아예 포기하고 야당 연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정말 이게 이 파업인데 국정감사에 대한 파업인데 사실은 이거 세비 반납하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첫 국정감사가 이렇게 반쪽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습이 좋지 않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오후에 속개가 감사가 되는데 속개하기 전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국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국회가 공동 책임을 같이 뒤집어 쓰는 것이 되는 모습이어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광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두 분 간사님 협의해 주시고 일단 오전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잠적절로나 오후 감사는 오후 1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아이를 기억하지 마세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가 아픈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돕지 않는다면 어차피 곧 세상을 떠날 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냉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당신을 기다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새누리당 간사이신 김성희 의원님 그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오전 국감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국감 첫날 여야 의원들 공이 다 같이 참석하셔야 될 국감입니다만은 국회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서 그렇게 우리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가운데 진행하게 된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무쪼록 이번 보건복지 국감이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또 시정 요구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알찬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 부처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질타나 공박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대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간사이신 김상현 의원님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예,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 공약집 5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암, 뇌혈관, 심장, 흡연안치 등 이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보면 2013년도에 3,800억, 2014년도에 4,000억, 2015년도에 7,500억, 16년도에 7,400억 신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PPT처럼 이 건보공단에서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4년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77.7%입니다. 이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2년도하고 보장률이 동일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4대 중증 질환 그 정책 이전이나 그 이후나 여전히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면 2016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공약에 따르면 네, 여기 새누리의 실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5% 수준인 4대 중증 질환을 단계적으로 2014년 85% 해가지고 2014년 90%, 15년은 95%, 그리고 올해 16년도는 10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PPT처럼. 그런데 이제 2014년 보장률은 77.7%니까 공약이 안 지켜진 거고요. 지금 2016년도에는 4대 중증 질환 보장률이 공약대로 100%가 돼야 되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네, 아직 그 목표에는 아직 많이 못 도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정한 질환에만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입장을 이제 글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기타 질환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미흡해서 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심지어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즉 공단의 연구원에서도 이런 방식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도 않고 아는 접근법으로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건강보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해서 의료 자원의 비효율 분배가 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6년이 아니라 2020년이 돼도 이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하는 이 공약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아직 네. 이 보장성을 거론하기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긴 한데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질환을 더 뭐 진료 보장하겠다 이런 정책 계속하면 오히려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건강보험 원칙을 위배하면서 국민들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는 대로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 아닙니까? 그래서 4대 중증 질환보다 10% 정도 더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이 100%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시고 오히려 그 예산을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이런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쓰는 것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그랬던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4개 중증 질환이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 서민들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걸 근데 좀 지원해 장관님 주시려고.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정책을 세웠지만 실제로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 강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의료보호 건강보험에서 보편적인 어떤 그 보장성 강화하고는 굉장히 배치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 종합 국감 할 때 의견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예, 그래 봐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장관님이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최근에 아까 이제 그 사업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의료 시범 사업까지 해서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고혈압 당뇨 등록 사업, 또 유연급 망성질환 관리제도는 뭐 이런 건 이제 환자 인센티브 방식이고, 지역사회 1차 의료 지원 사업하고 원격 의료 사업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실시되는 만성질환 사업은 의사 인센티브 방식이죠. 복지부가 이렇게 많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고혈압이 19.6%, 당뇨가 35.2%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병원 많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장관님, 이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원격 의료입니까? 이거는 원격 의료라기보다 이 대면질을 하고요. 그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격 의료는 아니다. 그런 원격 말씀. 상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격 상담과 원격 의료의 차이는 모니터링을 뭡니까? 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방식은 네.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보통 흔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원격 의료냐 그렇지 않은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뭐 큰 범위에서 보면 원격 의료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텐데, 이거는 원격 의료는 직접 이게 뭐 이걸 통해서 처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면 진료 사이에 그 환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 아시죠? 예. 또 한 가지는 수가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전화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초의 상담 수가가 있습니다. 최초의 대면 진료 상담 수가가 8,7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중간에 전화 상담이 7,500원 정도 되는 거로. 네, 그래서 월 1회 재진료 이외에 전화 상담료, 지속 관찰 관리료 이런 것에서 최대 34,810원 더 지급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주 1회 혈압, 당뇨 뭐 이런 걸 정보 제공해서 월 평균 27,000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개의 의원당 6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368억 원을 추천하고 이렇게 계신 거죠? 네.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예, 정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렇지? 네. 들어왔어요. 되네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20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임하는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를 앞세워서 중복과 낭비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줄여나가고 또 복지를 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못하게 하려는 중앙정부가 갈등하며 소송전까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의료 영리화를 위시해서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점점 더 기업의 입김이 세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도 생겼습니다. 부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의약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네, 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저희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근데 이 컨트롤 타워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있던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하면서 이제 의약품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PT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라는 범부처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요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거기 복지부가 좀 구성원으로 돼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뭐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본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국가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이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지부 소관 법령인 약사법을 개정해서 식약처 산하 희귀의약품센터에서 필수의약품까지 확대 관리하고 사실상 의약품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자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식약처는 약품에 대한 처음에 이제 허가 과정, 안전성 이런 것을 이제 담당하는 제가 이제 식약처입니다만은 네. 이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백신이나 이런 특수한 필수 의약품에 대한 허가나 안전에 대한 업무 이런 것은 식약처가 하지만은 그 이외에 저희가 그 관리나 이런 공급에 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식품의약품 안정처 그 직무를 보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역할 역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공공제약사를 설립을 해서 국가 공정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의약품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평상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은 민간 제약사가 생산하지 않거나 너무 비싼 가격에 수입되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런 제약사 자체를 설립하는 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필수 의약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생산은 안 하더라도 제약회사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주장하는 바처럼 그 정부기관이 나서서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PT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핵심 기능이나 그 개선에서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부가 검토한 바 같이 지금 감염병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이라든가 뭐 대테러, 지진 이런 식의 자연재해 등에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복지부가
그 보건위생이나 방역 이런 것들을 그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적절하고 생각해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그 공공제약사 부분 이 부분을 좀 큰 틀에서 역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아이서라는 지표가 있죠? 네. 네, 이게 점증성 비용 효과비라고 하는데 통상 환자가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약값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1년을 더 살기에 필요한 약값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공개되어 있는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자가 1년 더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약값이 2012년까지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환자가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약값은 그 보통 국민 1인당 GDP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2년도까지 대략 저기 2,400달러니까 2,500만 원 정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서 약가가 2014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뛰었는데 이게 어떤 사회적 합의나 중간 과정도 없이 갑자기 2배가 뛴 건데 그래서 PPT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죠. 거기가 지금 그 아이서 값이 확 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약사들이 약값으로 그 4,900만 원대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예, 암이나 식이 질환에 대해서 예, 꼭 필요한 중증 질환 약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뭐 질병의 위중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전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사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각각 약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서 고가 항암제들의 약값을 비용 대비 효과 검증 제대로 안 한 채 통과시키면서 나타난 현상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이런 국민들의 1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약값은 당연히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서 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과 경제성 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9일 제가 국민의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대구 시립희망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갔었습니다. 그 현장 조사 당시의 영상을 시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안에서는 안 열립니다. 감금이죠, 감금. 탈출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문이 부서진 상황입니다. 맞았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약이 상온에서 다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기간도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보관해야 될 냉장고 안에는 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급식 비리가 심각해서
4,400만 원이 반환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로 반환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음식은 다 최저가 낙찰이고 장부상의 명부 음식 식재료하고 실제 납품된 식재료가 각각 다 달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시립 희망원과 관련돼서는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4년간 129명이 사망했습니다. 노숙인 최대 인권유린 사건이 형제복지원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중에 기도 폐쇄 등 질식사로 의심되는 사건이 6개 있었고 검사의 지휘서도 없이 그냥 처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이나 감금, 또 가혹행위, 인권유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노동력 착취가 심각했습니다. 시설 수용인들을 간병인이나 이런 쪽으로 쓰게 하고 시급 809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했습니다. 급식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년 8개월 동안 12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중에는 질식사,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 가혹행위가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고 2011년 사망한 신모 씨의 경우에는 폭행치사 등 외인사로 사망 진단서에는 나와 있는데 검사 지휘서가 없이 화장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조사 중인데 이 내용 장관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자체 진상조사 해보셨습니까? 지금 자체 진상조사는 아니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지금 상황은 점검은 해봤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를 우리 보고 복지부는 사망자 통계조차도 없었어요. 왜 복지부에서 조사 안 넣은 거죠? 복지부 예산이 매년 작년 올해 52억이 가 있습니다. 전체 지자체 예산과 함께 100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왜 복지부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그리고 없는 이렇게 건 아까 아니고요. 말씀드린 네. 사망자가 특이하게 많이 나온 가혹행위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전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왜 지자체만 미루고 있는 거죠? 답변할 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욕설이나 폭행, 가혹행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대구시청의 관리, 담당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원들의 친인척에 의한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본인이 희망하는 운전보직으로 다시 이동됐습니다. 관피아라고 보통 말하는 의혹이 대단히 큽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발생하면 안 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이 어디죠? 여기는 원래 지자체에서 지자체죠. 네. 지자체에 맡겨놔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더군다나 지자체의 친인척이 직원으로 채용돼 있는 곳인데 감독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이런 노숙 시설에 대한 이런 관리 방안 또 인권 침해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시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점검을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시간당 세 번째 시간당 시급이 809원입니다. 주 6일 하루에 9시간 30분 노동을 했습니다. 주로 간병 도우미로 파견했고 심지어 그쪽에서 부원장으로 퇴직한 김일규 씨의 가사 도우미로
서영애 씨를 보냈고 서영애 씨는 가사 도우미 하던 도중에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노동 착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런 뭐 직접적으로 조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나름대로 이제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좀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문제는 합니다. 장관님 내가 그래서, 말씀 네. 끊어서 죄송한데 문제는